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문 강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요, 좀 결격 사유라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숙달이 되면 괜찮으니까요. 자, 먼저 그거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강에서는 이제 등록을 받아 본격적으로 개업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준비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용어의 정의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허락을 받는 방식이 뭐냐면 등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등록이란 그랬는데, 자, 이 등록이 뭐예요? 이제 이게 행정법상,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자, 이런 법률 용어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 갖춰놓은 요건을 갖췄는지 행정청에서 검증을 통해요. 이걸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이렇게 등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절차는 중요합니다. 항상 이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 특히 이 내용이 어디에 삽입되는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절차를 보면요. 자, 먼저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구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행정청 찾아가요.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간다. 그래서 이걸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이런 요건을 검토해서 이걸 갖췄다고 생각되면 이제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등록을 받았으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분이 개공사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공인중개사였는데 이제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업을 했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뭔가 다른 절차가 있어요. 그걸 갖추고 나서 다 갖췄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증 교부해 준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자, 보증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저 뒤쪽에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터져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커요. 즉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 제도를 도입해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을 하고요. 이걸 했다고 등록관청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은요, 그때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 이 원본을 자, 걸어놓고 그리고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증 설정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업무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인장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장 등록이란 말은 뭐냐? 인장.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작성하는 서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무 도장을 날인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도장만 사용해야 돼요. 왜냐? 함부로 이런 일체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이 도장이 날인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게 하겠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처리를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말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 일처리를 직접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자, 그런 제도 차원에서 이제 도장 하나를 등록하게 하는데 업무하기 전에 당연히 해놔야죠. 그래야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작성할 때 이걸 날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자, 이 요건 구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어떻게 돼요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개인은 요즘은 탄생할 수 있냐? 요즘 당연히 탄생할 수 없죠. 지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예전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중개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법인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럼 법인 형태로 갖춰야 될 요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건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하고 싶어요. 즉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이건데, 자, 그럼 뭘 갖춰야 되나요? 보니까 실무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 교육, 자,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이거 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결격이란 말은 이 중개업에 종사해도 되는지, 그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살펴봐서 뭔가 하자나 결함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겠다. 이제 그건데 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랑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다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법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인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자, 이런 요건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등록을 받기 위한 기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 등록 기준 시험에 나오면 이 법인 파트 여기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요 거의 빠지지 않고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자, 어떻게?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하거나. 그럼 이제 상법에 따른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유한회사 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 종류는 상관없어요. 아무 형태나 원하는 형태로 설립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도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그래서 나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해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다? 제외 그랬는데 왜 이건 제외되나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즉 영리법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 아마 우리가 광고나 이렇게 공익광고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재산을 출연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돕는다든가 뭔 취업을 안선한다든가 자, 이런 거죠. 뭔가 봉사하는데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업종.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이니까 당연히 중개업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사를 설립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뭐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라 그 얘기예요. 자, 상법상 회사 설립합니다. 회사 규모 갖춰야 되나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자, 누구나 쉽게 회사 설립할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중개업을 하겠다는 법인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그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떤 업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지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종류가 어때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업종 중에서도
나는 어떤 업종을 하겠다라고 설립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되냐 안 되냐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아무 업종이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 제14조에서 규정된 업무, 이걸 이제 법에서 직접 규정했다. 그래서 법정 업무. 그런데 이게 이제 총 7가지가 있거든요. 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뒤쪽에서 배워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냐면 나는 토지나 아니 그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분양 대행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 같으면 등록이 돼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은 이건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만 여기 들어갑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규정된 업무,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회사니까 이제 대표자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대표자는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다 보니까 대표자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대표자 제외합니다.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사원. 아까 이거 설명했었죠? 자, 우리가 1강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임원이나 사원입니다. 이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이나 임원 이들 전원이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3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또 여기서 이제 대표자나 임원, 사원, 자, 이들 전원이 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격이 있든 없든 실무 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법인도 당연히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 또 전원이 자, 결격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법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아까 개인에도 해당되는 공통사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무교육입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면서 중개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 다 습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무실 개업하여 이제 실무에 들어가다 보면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업종에 뛰어들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자, 이런 교육을 그럼 누가 담당하나요? 하면 시도지사가 담당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교육 시기 언제 받아야 되나요? 자, 아까 우리가 등록 절차 했었잖아요. 우리가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하러 갈 텐데, 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내가 언제 창업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신청하러 찾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등록 환청 찾아가기 전에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유예해요. 그러니까 미리 교육을 받아놨는데 등록 신청할 때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일정을 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 실무 교육을 받고 이제 등록을 받았어요. 중개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해요. 자, 폐업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내가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한 그 기간이 만일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자, 1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굳이 이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이렇게 좀 쉬었다고 해서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이 되지 않았으면 굳이 실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교육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교육은 어떤 걸 교육시키나요? 자, 보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법률 지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자, 시간이 28시간에서 32시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해가지고 한 4일 동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4, 8은 32에서 보통 32시간 채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4일 동안 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무 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개사무소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사무소 아무 건물에다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랬어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얘기는 뭐냐? 네,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다 사무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조심할 것은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그랬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건물에다는 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에다 사무소 설치해야 되는데 대신 예외가 있어요. 자, 사용 승인 등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안전검사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받아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안 되어 있을 때, 물론 이제 기재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예외로 설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이런 걸 받았다면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자, 여기 보니까 소유, 전세, 임대차 등 방법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건물에다 사무소 당연히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건물이 없다면 남의 건물 우리가 빌려 쓰기 위한 이런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자, 이런 계약을 통하여 그 건물을 얼마 동안 사용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 권한 확보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요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중개시장은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나 결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좀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이제 그게 이제 결격 사유인데, 자, 이제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2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자, 미성년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결격 사유가요, 시험 응시할 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결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결격에 해당되더라도 시험 응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결격이에요. 즉 미성년자 시험 응시하여 자격 취득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나 중개업 할래요 라고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받아주느냐 안 받아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봐서 합격하더라도 어때요? 이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부동산을 맡기기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는 어때요? 자, 이것은 이제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자, 이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자, 제한 능력자는 이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가 직접 대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남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해 준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들은 결격 사유다 해가지고 이 업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파산 송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파산자 이러는데, 자,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파산 송고를 받게 되면 어때요? 이제 결격 사유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부동산을 맡깁니다. 부동산 거래 대금 이거 좀 전달해 주시오 했을 때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혹심을 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맡기기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결격 사유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과 기록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형벌과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런 용어가 어때요? 좀 낯설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금고 이상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형벌을 얘기하는 건데, 자, 형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가 있어요. 자, 가장 무거운 형벌이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그리고 금고, 그리고 형벌이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여 위로 받은 형벌만 어때요? 결격이 되고 그 밑으로 가벼운 형벌은 결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금고 이상의 이렇게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징역은 우리가 잘 알죠. 사형도 알고요. 금고가 뭐냐? 자, 똑같이 교도소에 가두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인데 징역은요, 노역에 종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금고는 이제 좀 명예이 돼가지고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일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 자, 그런데 어차피 둘 다다. 자, 이제 우리가 형을 선고받았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자, 집행이 종료됐다 이거예요. 집행이. 자,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그 형기를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이렇게 형을 선고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징역 2년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제 교도소에 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기를 사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집행이라고 그래. 집행. 자, 이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집행이 종료됐단 말은 뭐예요? 이 형기를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되는데 얼마 지나야 되느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3년 동안 결격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다 형기를 마치고 자, 만기 석방되어 나왔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 지나야 된다고요? 네, 3년 지나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3년 지나야 되느냐? 자,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때요? 신뢰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뉘우치고 반성했는지 3년 동안 지켜보겠다. 그래서 정말이지 새 사람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업종에 종사하게끔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런데 가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이 경우는요,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 아주 모범적으로 행형생활을 하는 죄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찍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심사를 통하여 잔형기가 남아있지만 일찍 출소를 하게 해주는데, 대신 이 사람들은요, 그 남아있는 형기, 이 잔형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찍 내보내 줄 테니까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이걸 마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기가 다 채우면 어때요? 집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얼마 지나야 돼요? 예, 3년 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기 석방은 다 채우고 나왔으니까 3년만 지나면 되는데 가석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잔형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잔형기를 다 마치고 다시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특별사면 하나만 정도 보죠. 자, 특별사면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특사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명권에 의하여 모범수들 중에 몇몇 선발하여 일찍 내보내 주는데, 자, 이들 모범수들은요, 형기가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형기가 어때요? 면제됩니다. 면제.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 형기를 다 채워라. 이 가석방처럼 다 채워라. 이게 아니라 면제되는 경우 때문에 나오면 얼마 지나면 돼요? 자, 3년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3년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요, 금고 이상형의 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요,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란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는, 자, 아까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형을 사는 게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행을 유예한단 말은 뭐냐? 그냥 재판관이 그 사람 집으로 가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형량이 좀 적은 것, 자, 3년 이하짜리 좀 가벼운 형벌, 그리고 범행의 동기, 결과, 피의자의 관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정상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요, 이 집행을 유예를 합니다.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법에서요, 1년에서 5년이란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즉, 반성해야 될 시간을 재판관이 정해줘요. 그래서 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징역 2년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될 거를 풀어주는 대신에 이 3년 동안 반성해라. 그래서 이 3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요,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보통 우리 빨간증 그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해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는요, 자, 이렇게 징역 선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예기간 이걸 보라 이거. 자, 이 유예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예기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집행유예란 말 나오면 유예기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법을 위반해. 자, 이 법은 우리 중개사법이죠. 자,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았을 때. 자, 이것도 3년간 결격. 자, 조심하세요. 우리가 금액에만 너무 치중하다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놓칠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만 결격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3년간 결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넘어도 결격이 아니고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밑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단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돼요. 그럼 몇 년간 결격? 예, 3년간 결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 뭐예요? 이거는 이 기간 동안 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아까 결격이라 하더라도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이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결격이면서 시험 응시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격 정지 얻어맞아요. 그러면 그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영업을 못하니까 결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얼마? 예, 3년간 결격. 그러니까 대부분 다 3년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자, 중개업을 하다가 잘못하여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됐어요. 영업을 못하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합니다. 나 이 기간 동안 못 기다리겠다. 다른 곳에 가서 나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할래. 자, 이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한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폐업을 하더라도 그 남은 기간 동안 결격이 되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등록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야 그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결격. 자, 그 다음에 자 11번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자, 이번에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를 얻어맞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들이 바로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 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자 업무정지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결격이란 얘기냐? 이 사유 발생 당시에 자 사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뭐다? 결격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결격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자 사원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랬는데 자,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지금까지 다 자신이 잘못하여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중개 법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법인에 자 A가 대표자고요. 자, B, C, D, E가 임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사원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자 결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결격을 법인인 개공사가 떠안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 자, 사원 임원은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격사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법인이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결격 때문에 법인인 개공사가 이걸 떠안게 되면 어때요? 이거 좀 억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해소하면 돼요. 이걸 떠안지 않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 사람을 자르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교체하면 돼요. 그러면 결격에 해당되는 임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결격을 법인이 떠안을 게 없죠. 네,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그런데 2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임원의 결격을 법인이 떠안게 돼요. 그럼 이제 결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나중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빨리 해소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개인이나 자, 법인이나 모두 공통되는 자, 요소입니다. 이런 걸 다 갖춰서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살펴봅니다. 자, 이제 방금 갖추라는 이제 요건을 이렇게 다 갖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건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이제 어디 가느냐? 행정청 찾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등록을 하러 가는 행정청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등록관청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냐?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의 등록 관청이 됩니다. 자, 이때 구는요, 자치구와 비자치구 모두 포함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고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가 있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자치구는요, 어디가 자치구냐면 특별시와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구만 다 자치구예요. 나머지는 다 비자치구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시, 광역시는 잘 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고 나머지는 비자치구. 즉 구청장을 구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데가 자치구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비자치구는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합니다. 자, 거기가 이제 비자치구예요. 그런데 구가 있으면요, 자,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상관없이 구청장이 다 등록 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 찾아가고요. 군 지역은 군수 찾아가고요. 그 다음 이때 시장은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자, 그래서 자, 우리 수도권 중에서 이제 구가 없는 시, 구리시, 하남시, 뭐 남양주시 이런 데 있잖아요. 구가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평택시, 아산시, 자, 이런 데 있잖아요. 또는 서산시. 자, 이렇게 구가 없는 데는요, 시장이 등록 관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등록 관청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 관청 찾아가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이제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정청 찾아가서 뭐 할 때 항상 행정 수수료 납부하잖아요. 자, 이때는요, 자, 지자체,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데, 자, 조심할 것은 비자치구는요, 여기는 조례가 없어요. 왜? 자치권이 없으니까 구의회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조례 따라야 돼. 자, 예를 듭니다. 성남시, 자, 분당구에다 사무실 내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하러는 구청장이니까 분당구청장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자치구니까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조례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성남시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치구자, 자치구. 자, 강남구에다 나 사무실 내고 싶어요. 예, 강남구청장 찾아갑니다. 여기는 자치구니까 예, 강남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수료 납부해서 등록을 신청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관청이 자, 이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췄다고 판단하면 아까 등록 처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등록 관청 찾아가서 우리가 등록 신청해요.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이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 처분 해주는데 이거 며칠 해주나요? 자, 이거 7일 이내 해줍니다. 7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해서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등록증은 바로 안 주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보정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정 설정했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요. 그럼 이제 이 등록증을 우리가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이제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업무하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 인장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인장 등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편집 순서는 이게 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개 업무 파트에서 좀 뒤쪽에 있으니까 거기 참고해 보세요. 아마 교재 좀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있고 또 업무범위 있고 고용인 있고 휴폐업 있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명을 위해 우리가 절차 순서대로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간단하니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장을 하나 등록하고 중개 업무를 할 때 그 도장만 사용하시오 이건데 자,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중개 업무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소공사도 자기 업무에 관여했잖아요. 날인을 해야 돼.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둘 조심할 것은 그러면 중개보조원. 자, 이들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중개 업무를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하니까 도장 찍을 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못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나요? 자, 먼저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소공사. 자, 이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있어요. 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해요? 예, 바로 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명. 그러니까 가명 같은 거 우리 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우리 본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규격이 있어요. 자,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됩니다. 자, 개인은 규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 중에 이제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법인은 어떤 도장인가요? 이제 법인은요. 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 자, 여기서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 뭐냐면 이거요. 인감 도장이에요. 자,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지만 뭐예요? 법률행위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표자가 대신합니다. 그런데 아무 도장 파가지고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반드시 인감 도장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장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싶어요. 자,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회사 같은데 본사란 말을 쓰고 지점이란 말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사무소란 말과 분사무소란 말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일종의 지점 하나 차리듯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일 분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 도장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같은 도장으로 써도 되는데 문제는 분사무소가 만일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장 하나 가지고 어때요? 쓸 수가 없죠. 도장 가지러 왔다 갔다 하니라고 볼일 다 봐요. 자,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니네 분사무소마다 도장 따로 하나 등록해서 그걸 사용하게 해주마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장이냐? 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자, 이 대표자가 보증 인장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마다 도장 따로 만들어서 쓸 수는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장을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건데요.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개 업무 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놔라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찍을 도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원칙은 이러는데요. 예외로 또 편의를 봐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러 가서 다시 또 인장 등록하러 가고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원스톱 행정 서비스다 해가지고 요즘엔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외로 이때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변경 등록. 자, 우리가 인장을요 분실했어요. 그럼 어때요? 다시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인장을 파서 어떻게 등록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도장을 새로 판 다음 며칠 이내? 자, 7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오. 자, 그래서 변경 등록은 변경을 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다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인장 등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데, 자, 개인은요, 자,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그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 사용할 도장 여기다 딱 날인해 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찍힌 도장을 앞으로 사용할래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인 단속 나올 때 여기에 찍힌 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 일치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 법인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법인도 여기에다가 자기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해요. 그럼 법인은 이 도장이 어떤 도장이었어요? 인감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감도장인지 또 확인해야 돼. 자,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이걸로 대체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인은 이런 식으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인감도장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또 제출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체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장 등록은요. 자,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꼭 행정청에 일일이 방문하여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자문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느냐인데 대부분 이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록 절차 살펴봅니다. 자, 아까 요건 갖추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거, 그 다음에 법인이 갖춰야 될 거. 자, 이렇게 이제 요건을 구비한 다음에 우리가 등록 관청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은 자, 어디를 나고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찾아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 이들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해주는데 이거 검토해서 며칠 내에 해준다고요? 자, 7일 이내. 자, 7일 이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개공사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증 설정을 해서 나 이거 했어요라고 등록관청한테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원본을 사무실에 이렇게 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업무를 하기 전까지 뭘 하라고요? 우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인장 등록. 자, 그럼 인장 등록 업무기 전까지 해도 되는데 아까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이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인장 등록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등록하기 전에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무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공부하시는데 조금 너무 힘을 빼지 않도록요. 좀 쉬엄쉬엄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